모든 사람은 당신에게 늘 그 자리에 머물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곁을 지키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며 언제나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언제나 연락이 닿는 곳에 있어야 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순간에도 당신만은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하며 버텨내야 한다고 세상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말로 긴 시간 동안 당신은 세상이 요구하는 그 완벽한 역할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맞추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길고 고단한 여정의 어느 지점인가에서 누구도 당신에게 미리 경고해주지 않았던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며 버티는 그 행위 자체가 당신이 차마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무언가를 당신에게서 앗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시간을 빼앗는 문제도 아니었고, 일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는 문제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당신이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영혼의 한 조각이 서서히 깎여나가는 것 같은 아주 서늘하고 깊은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신 내면의 아주 깊은 곳에 존재하는 어떤 의식이 이제는 무언가가 반드시 변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미 강렬하게 깨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이러한 텅 빈 느낌이나 뼈저린 고가를 경험할 때 그 해결책이 무언가를 더 많이 하는 것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더 많은 인맥을 쌓고 업무에서 더 많은 생산성을 내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더 완벽하게 세상에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특히 한시도 쉬지 않고 돌아가며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현대사회는 오직 그런 것들만을 보상으로 쳐주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곳에 존재하는 것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언제든 연락이 가능한 상태, 그리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하게 괜찮은 척하는 그 정교한 연기력 말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도망치려 하는 어떤 진실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일은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흠집을 뜯어고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더 나은 버전의 당신으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라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그가 말한 온전한 수용이란 너무나도 지쳐버린 당신의 그 초라한 부분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남몰래 분노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당신이 짊어지겠다고 동의해버린 세상의 그 모든 무거운 짐들 아래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처절하게 숨막혀 죽어가고 있던 당신의 그 연약한 조각들까지 전부를 끌어안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 융은 이러한 진정한 자아 수용의 과정이 거의 예외 없이 일종의 사라짐을 통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라짐이란 무책임하게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당신에게 필사적으로 닿으려고 노력해온 당신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세상의 그 소란스러운 소음으로부터 의도적이고 필수적으로 물러나는 거룩한 철수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이 도대체 왜 그렇게 강렬하게 침묵과 고독을 향해 당신을 끌어당기고 있는지, 당신의 영혼이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끝내 무엇을 구원하려 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을 느꼈던 그 사라지고 싶은 욕망이 왜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7가지의 깊은 단계로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이 7가지 단계 중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남은 인생에 다가올 모든 것들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지만 당신은 그것을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영화처럼 찾아오는 요란한 붕괴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음과 함께 아주 은밀하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음이란 당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물리적인 시끄러움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때로는 남부럽지 않게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는 삶의 내부에서 서식하는 아주 기묘한 소음입니다. 결코 멈추지 않고 화면을 밝히는 스마트폰의 알림음들, 당신의 주의력과 감정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타인들과의 끝없는 대화들,
당신이 그 이전의 일들을 미처 다 처리하기도 전에 혹은 감정적으로 소화하기도 전에 그 위로 무자비하게 쌓여가는 의무와 책임감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고 미처 시야가 선명해지기도 전에 세상은 이미 당신의 옷깃을 잡고 사방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메시지들, 당신에게 거는 사람들의 크고 작은 기대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언제나 대기하고 있어야 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고 완벽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그 조용하지만 가혹한 압박감 말입니다. 한국 사회라는 특별한 배경을 놓고 저만의 독자적인 시선으로 이 소음을 바라보자면 우리는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끊임없이 살피는 이른바 눈치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부르면 즉시 대답해야 하고 단톡방의 숫자가 사라지는 속도의 강박을 느끼며 사회가 정해놓은 평범함의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도태될 것 같은 엄청난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자발찌를 차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란스럽고 숨막히는 소음의 한가운데서 당신 안에 무언가가 아주 서서히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평화롭고 안락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이 졸리는 듯한 절망적인 침묵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지난 몇 분 동안 상대방이 한 말을 단 한 단어도 실제로 듣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얼굴은 적절한 타이밍에 웃고 있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며 훌륭한 경청자로서의 연기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짜 영혼은 완전히 다른 어딘가 아주 멀고 아득한 곳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저 그곳이 어디인지를 당신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을 뿐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이유 없이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멍하니 화면을 쳐다보다가 다시 내려놓고 또다시 집어듭니다. 누군가로부터 오는 엄청나게 중요한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작은 기계가 뿜어내는 소음이 없을 때 찾아오는 그 텅 빈 침묵이 기계가 만들어내는 소음보다 당신을 훨씬 더 무겁고 짓누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차원의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당신과 친밀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그 따뜻해야 할 풍경이 어딘가 모르게 아주 멀게만 느껴집니다. 마치 두꺼운 방음 유리를 통해서 남의 인생을 관람하고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당신 역시 분명히 그곳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순간 마땅히 느껴야 할 타인과의 따뜻한 연결감이나 소속감은 결코 당신의 마음속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겉핥기식의 일상 아래에서 당신이 아마도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어 말해본 적 없는 아주 은밀하고도 강렬한 생각이 피어납니다. 당신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습니다. 이것은 결코 삶을 끝내고 싶다는 극단적이고 어두운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뼛속까지 스며든 지독한 피로감에서 나오는 외침입니다. 타인에게 닿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아주 잠시만이라도 모두 끊어버리고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미소 짓고 연기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다시 기억해내고 싶다는 뼈가 저리도록 간절하고 절망적인 소망입니다. 그동안 당신의 삶을 채웠던 그 수많은 소음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영혼을 진짜로 채워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진짜로 마주해야 할 내면의 텅 빈 공간을 알아채지 못하게 방해할 만큼만 적당히 시끄러웠을 뿐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당신의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고독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 마음속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 사회는 사람들을 표면적으로 끊임없이 연결해 놓는 데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영혼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아주 깊은 내면의 공간만큼은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누구도 닿을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당신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수 있고 하루에도 수천 개의 메시지가 오가는 소통의 바다에서 익사할 지경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의 가장 연약한 마음을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내면의 그 작은 방 안에서는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혼자라는 사실에 사무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이 인간관계를 잘못 맺었거나 성격에 결함이 있어서 생기는 개인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애초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그리고 영구적으로 접속 가능하도록 설계된 적이 없는 연약한 인간의 정신에 현대 사회의 끊임없는 소음이 가한 폭력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지금 그 지독한 피로감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한시라도 빨리 증발해버리고 싶다는 그 강렬한 욕망을 통해서 당신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진짜 당신에게 다시 닿기 위해서 말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절박한 신호에 귀를 기울일 용기가 있습니까? 만약 최근 당신의 삶이 제가 묘사한 이 모습과 같았다면 이 글을 읽고 마음속으로 신호라는 단어를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에 이름표조차 붙이지 못한 채 얼마나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걷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이 쓰고 있던 가면, 그 완벽했던 페르소나의 균열이 가는 것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무언가 진짜인 것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는 첫 번째 징후입니다. 견딜 수 없는 피로감 속에서 당신은 아주 미세하게, 남들은 거의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세상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는 속도가 전보다 조금 느려집니다.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약속이나 모임 하나를 취소합니다. 모두가 당신에게 당연하게 기대하고 있던 그 언제나 연락 가능한 상태라는 숨막히는 조건과 당신 자신 사이에 아주 작고 얇은 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세상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그 언제나 열려있던 가용성이 아주 조금 흔들리는 그 순간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당신의 건강이나 심리 상태를 걱정하는 따뜻한 우려가 아닙니다. 물론 가끔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불안과 경보음에 가깝습니다. 당신에게 보내는 상대방의 메시지 속에서 미묘하게 날카로워진 어투를 발견합니다. 겉으로는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예전처럼 예측 가능한 호구가 되지 않고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가시돋친 농담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사람들의 온기가 눈에 띄게 거두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것은 당신을 다시 예전의 그 순종적이고 언제나 이용 가능한 상태로 돌려놓으려는 매우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형태의 심리적 압박입니다. 저의 독자적인 관점을 더해 하나의 예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가족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직장 내에서 항상 강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모두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뒷수습을 맡기는 역할을 해왔던 어떤 헌신적인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책임감 강한 마디나 묵묵히 희생하는 직원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아무런 구구절절한 변명이나 설명 없이 예정되어 있던 저녁 식사 자리를 취소합니다. 그저 취소한다는 짧은 말만 남겼을 뿐입니다. 그러자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사방에서 빗발치는 연락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들은 그녀가 밥은 먹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오늘 하루 마음이 힘들지는 않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다시 모임에 나올 건지, 내일 업무는 언제부터 다시 봐줄 수 있는지, 언제쯤 자신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다시 전화를 받을 것인지, 즉 언제쯤 이 불편한 상황이 종료되고 예전에 그 정상적이고 편리했던 상태로 돌아올 것인지를 따져 묻는 것들입니다. 그녀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그녀라는 한 인간의 부재나 슬픔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음껏 누리던 편의성과 접근성이 차단된 상황에 대해 짜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사라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첫 번째 진실의 층위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 자신의 심리적 안정감이나 삶의 편리함을 유지하는 기반의 일부를 당신의 그 한결같음, 당신의 그 예측 가능함,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뒤로 물러서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 완벽하게 헌신적인 버전의 당신에게 떠넘기며 구축해왔던 것입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들에게 당신은 온전한 감정을 가진 독립적인 인격체라기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주 유용한 기능에 가까웠습니다. 융은 우리가 타인과 사회를 위해 만들어내고 덮어쓰는 이러한 사회적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착각하고 놓치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진실 하나를 짚어냈습니다. 페르소나라는 것은
단지 당신이 타인을 속이기 위해 혹은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겉으로만 흉내내는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 스스로가 진실이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당신의 가짜 정체성이 됩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서글서글한 사람, 웬만한 일은 혼자서 거뜬히 해내는 능력 있는 사람, 타인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욕심 없는 사람. 당신은 단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그 완벽한 가면에 스스로를 끼워 맞추어 그 가면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철저하고 완벽하게 그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가면이 깨어지고 녹아내린다는 상상만으로도 마치 당신이라는 존재 전체가 심연으로 추락해 붕괴하는 것 같은 끔찍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페르소나는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이라고 굳게 믿게 만드는 정교한 환상이다. 모든 복잡한 상황을 묵묵히 버텨내고 봉합했던 당신, 언제나 타인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었던 당신, 결코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주변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당신, 그 아름답고도 슬픈 버전의 당신은 사실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본성으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생존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당신을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타인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게 해주며 당신이 무의식 속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 끔찍한 일, 즉 당신이 유용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거부하고 곁을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버림받음에 대한 원초적 공포로부터 당신을 방어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방어 기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10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무거운 페르소나를 흠결 하나 없이 완벽하게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한계에 부딪혀 무너지기 직전까지는 꽤나 성공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떤 특정한 챕터에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튼튼한 갑옷은 시간이 흘러 당신이 다음 챕터로 성장해야 할 때가 오면 반드시 당신을 가두고 숨막히게 죽이는 무서운 감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과거에 당신의 생존을 도왔던 바로 그 견고한 구조물이 이제는 당신이 그 구조물을 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장애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의 이 거짓된 정체성이 금이 가기 시작할 때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같이 그 변화를 감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당신의 변화에 강하게 저항하며 당신을 억압하려 들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만의 특별한 관점으로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악당이거나 원래부터 심성이 꼬인 나쁜 사람들이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침묵으로 물러서며 겪는 이 변화가 역설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당신과의 관계 속에 숨겨져 있던 매우 불편하고 이기적인 진실을 직면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에게 좋은 친구, 좋은 자식, 좋은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흔들리는 삶을 지탱해주는 아주 편리한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견고했던 안정감이 지진처럼 흔들리고 있고 그것은 그들이 차마 입 밖으로 꺼내어 인정하지는 못할 만큼 그들을 두렵고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이 모든 관계망에서 사라지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마음을 품는 자신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느낍니다. 당신은 당신의 갑작스러운 침묵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짜증과 라즈라, 교묘한 압박들, 그리고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당신이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갑작스럽게 온기를 거두어버리는 서늘한 모습까지 모두 지켜봅니다. 그러자 아주 뜻밖의 심리적 반응이 당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의 이탈이 정당했다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그들과의 거리를 둔 것에 대해 속 시원한 통쾌함을 느끼는 대신 당신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감정의 습격을 받고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바로 지독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그 사람들이 당신을 욕할까봐 겁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내면에 숨겨진 깊은 진실에 대한 본질적인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마침내 가라앉고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당신의 눈물겨운 연기가 마침내 중단되었을 때, 그리하여 세상에 오직 당신 자신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스스로와 마주하게 되었을 때 당신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필사적으로 도망쳐왔던 어떤 섬뜩한 진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을 뼈저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드라마 주인공처럼 비극적으로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조용하고 일상적이며 비참한 형태의 잊혀짐입니다. 당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당신이라는 인간이 조금이나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작은 공간이 진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었던 타인들의 그 작은 관심들. 당신은 사실 그들의 관심과 인정에 은밀하게, 그러나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고,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당신의 존재가 지워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패닉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독한 피로감 아래에 숨겨져 있던 세상에서 숨어버리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망 아래에 가려져 있던, 그리고 당신을 입맛대로 휘두르려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분노 아래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가장 깊고 어두운 심리적 층위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쳐 영원히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부재를 애타게 그리워해주고 당신을 애타게 찾아주기를 미치도록 원했습니다. 그 텅 빈 침묵 속에서 이토록 모순되고 혼란스러운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안고 앉아있는 것은 아마도 한 인간이 살아가며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벌거벗겨진 듯한 불편한 경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동안 세상의 온갖 소음과 바쁜 일상이 아주 훌륭하게 감춰주고 있던 당신 자아의 추악하고도 연약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겉으로는 귀찮아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목말라 했던 그 타인의 인정들, 1분 만에 빠르게 도착하는 답장들, 당신이 제안한 계획에 사람들이 기뻐하며 동의하는 모습, 누군가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매달려올 때 느꼈던 우월감과 안도감,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당신의 이름만을 부르며 당신에게 의지할 때 느꼈던 그 비릿한 존재감, 이것들은 단지 당신의 인생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무너질 듯한 자존감을 지탱하기 위해 당신 스스로가 미치도록 필요로 했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꽤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당신의 존재가 꽤나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쉽게 지워질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조용하고도 든든한 진통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 스스로 선택한 이 깊은 침묵 속에서 당신의 모든 연기가 멈춘 이 텅 빈 무대 위에서 당신을 안심시켜주던 그 달콤한 진통제의 공급이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진통제가 사라진 텅 빈 공간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감정들은 당신이 고독 속에서 기대했던 저 고상하고 우아한 영적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수십 년 동안 무의식의 지하실에 꽁꽁 처박혀 썩어가던 아주 어둡고 무서운 감정들입니다.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할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대상 없는 맹렬한 분노,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 깊은 슬픔, 정확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설명할 수 없어 통곡할 수도 없는 기이한 애도, 그리고 이 모든 감정들의 가장 밑바닥에서 속삭이는 당신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끔찍한 수치심입니다. 만약 내가 그동안 그토록 한계 이상으로 타인에게 맞춰주고 미친 듯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쳤으며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었던 진짜 이유가 사실은 내 깊은 내면에서 내가 만약 이런 유용한 연기를 멈춰버린다면 그 누구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면 어떡하지? 칼융은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무의식 속에 억압된 것들을 의식의 표면으로 끌어올려 명확하게 마주하지 않는 한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당신의 삶을 조종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통제하지 못한 그 파괴적인 결과물들을 운명이라고 부르며 체념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은 당신이 나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본성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무의식의 어두운 그늘 아래에서 작동할 때 당신이 스스로 눈치채지 못한 채 이 두려움에 끌려다니며 행동하게 될 때 이 두려움은 당신의 진짜 진실이 아닌 타인을 위한 연기를 중심으로 구축된 거짓된 삶을 설계하는 보이지 않는 폭군이 됩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는 이미 끝내고 싶었지만 누군가 떠나가는 것이 두려워 억지로 유지해온 모든 인간관계들, 타인이 당신에게서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당신 스스로 허물어버린 당신만의 소중한 경계선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지독한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기형적으로 만들어내고 필사적으로 유지해온 수많은 버전의 가짜 자아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 걸어들어간 이 침묵이 서서히 들춰내기 시작하는 진실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본성이 최악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자아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재했던 시간 동안 당신이 두려움에 쫓겨 어떤 슬픈 괴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짜 모습과 진짜 모습을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이 뼈아픈 과정이 역설적으로 당신을 구원할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됩니다. 독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 누구라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인정하기 너무나 부끄러워서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이런 감정을 단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조용히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어떤 구구절절한 설명이나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 무겁고 슬픈 감정이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외로웠는지 저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이 침묵하고 고립되었을 때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당신은 세상의 요란한 무대에서 내려와 당신 내면의 본질적인 두려움이 주는 그 숨 막히는 불편함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재할 때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들, 가벼운 짜증에서부터 노골적인 압박, 심지어 교묘한 정서적 조종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고요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물러났다는 이유,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동시에 이 침묵이 당신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내면의 끔찍한 진실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안의 연약한 어떤 부분은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사람들에게 밝은 목소리로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예전처럼 모임에 나가서 모두가 원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익숙한 착한 사람의 역할을 다시 뒤집어 쓰자. 뼈를 깎는 듯한 이 진실의 고통을 견디는 이 차라리 타인을 위해 나를 희생하며 얻었던 그 얄팍하고 익숙한 거짓 위안과 연기로 돌아가자. 하지만 당신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방에서 당신을 짓누르는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타인들의 비난 섞인 시선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당신의 영혼 일부가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명확하게 언어로 표현해내지 못했던 어떤 거대한 진실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결코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섬뜩한 깨달음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의도적인 고립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끔찍한 서서히 내 영혼이 말라 죽어가는 진짜 사라짐의 길로 당신을 이끄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며 연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사라짐은 거짓된 껍데기 아래에 숨겨진 당신이라는 진짜 인간의 존재 자체를 세포 단위에서부터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혼의 소멸은 결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경고음을 울리며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아주 서서히 소리 없이 당신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다 어느 비 오는 날 아침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당신은 거울 너머에서 당신을 쳐다보고 있는 낯선 사람의 눈동자 속에서 진짜 당신의 흔적을 단 한 줌도 찾아낼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선택한 이 철저한 고립과 고독은 그런 종류의 비극적인 소멸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립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고독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 고독은 당신을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당신 내면의 가장 진실된 어떤 곳을 향해 강렬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자아 성찰에 대해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당신의 시야는 오직 당신이 자신의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맑아질 것이다. 밖을 쳐다보는 자는 영원히 남이 만들어 놓은 꿈속을 헤매일 뿐이고 안을 들여다보는 자만이 비로소 진짜 현실에서 깨어난다. 당신 바깥에 존재하는 저 시끄러운 세상, 당신의 침묵과 부재에 대해 불편함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반응들, 그리고 그들이 당신에게 강요하는 수많은 기대와 잣대들, 그 모든 것들은 당신의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그 욕구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도록 세뇌당한 당신의 습관적인 반응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허상이며 가짜 현실, 즉 꿈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 내면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저 깊은 두려움 미칠 듯한 슬픔 억눌려왔던 분노,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든 다시 억누르고 외면하고 싶어하는 이 침묵 속의 모든 날 것의 감정들, 이것들이야말로 당신이 거짓된 꿈에서 마침내 깨어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물론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 특히 오랜 마취에서 깨어날 때의 통증은 달콤한 꿈속에 머무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끔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 특수한 형태의 고독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낼 수 없는 위대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고독은 당신이 내면의 더 깊은 층위로 내려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유일한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사회적 연기와 가면 아래에 있는 층위이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유치한 두려움 아래에 있는 층위이며 심지어 당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찢어버려야 했던 당신의 진실들에 대한 슬픔보다도 훨씬 더 깊은 곳에 존재하는 궁극의 층위입니다. 바로 당신의 그림자가 살고 있는 시면의 공간입니다. 세상의 밝은 빛 아래에서는 단 한 번도 존재를 허락받지 못했던 당신의 진짜 모습, 사회적 기준에 비추어 너무 무리하거나 너무 어둡거나 타인에게 너무 불편하거나 당신이 공들여 구축해온 훌륭한 평판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당신 스스로가 가차없이 짓밟았던 감정들, 나쁜 것이라고 낙인 찍힌 솔직한 감정들, 이기적이라고 비난받았던 당신만의 욕망들, 그리고 당신이 너무 어린 시절에 깊은 땅속에 묻어버린 나머지 그것이 원래 당신의 것이었다는 사실조차 새까맣게 잊고 지냈던 수많은 생생한 진실들. 그러므로 이 침묵은 결코 파멸이나 끝이 아닙니다. 이 침묵은 당신의 영혼을 안내하는 기나긴 복도입니다. 그리고 그 좁고 어두운 복도의 끝에는 당신이 평생 동안 무의식적으로 닿기 위해 걸어왔던 운명적인 만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묘사된 이 끝없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 숫자로 444라는 기호를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아무리 길을 잃은 것 같고 절망스럽게 느껴지더라도 이제 마침내 당신 삶에서 진짜인 무언가가 태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5번째 단계입니다. 이 무겁고 끝없는 침묵의 가장 밑바닥에는 대체 무엇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곳은 사람들이 애써 말하기를 꺼려하고 흔한 자기계발서나 심리학 책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는 아주 은밀한 내면의 층위입니다. 이곳이 무슨 대단한 비밀에 둘러싸여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이 공간이 발산하는 에너지가 너무나도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서 평범한 사람들은 이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도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비참한 바닥을 쳤을 때 잠깐 이 층위에 발을 들이밀지만 그 고통에 화들짝 놀라 즉시 텔레비전, 스마트폰, 술 혹은 얄팍한 인간관계라는 시끄러운 소음 속으로 다시 비겁하게 도망쳐 버립니다. 진짜 자아와의 목숨을 건 대결이 끝을 맺기도 전에 모든 상황을 중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도망치지 않고 아직까지 여기에 남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부터 당신이 만든 이 두렵고 텅 빈 침묵의 가장 밑바닥에서 무엇이 진짜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시중의 얄팍한 힐링 서적들이 달콤하게 약속하는 눈부시게 평화롭고 해탈한 자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밝은 빛이나 갑자기 온 우주의 이치를 깨달은 듯한 명료함이나 마침내 내면의 상처에서 해방되었다는 짜릿한 자유의 느낌 따위가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절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의 밑바닥에서 웅크리고 당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가면서 나는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라고 결단 내리고 억눌렀던 당신의 모든 부분들입니다. 당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정성스럽게 다듬어 놓은 매끄러운 당신의 조각상에 비해 너무나도 과하고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어둡고 주변 사람들을 당황시키게 만들며 당신의 완벽한 껍데기를 박살낼 만큼 치명적이었던 당신의 흉측한 모든 진실들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당신의 분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정의롭고 명분 있는 깨끗한 분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끈적이고 역겨우며 이기적인 날 것 그대로의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당신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디에도 쏟아내지 못하고 뱃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아오며 발효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를 향해 터뜨려야 할지 관역조차 잃어버린 원초적인 화산과도 같습니다. 당신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당신의 호의와 시간 에너지를 거머리처럼 쪽쪽 빨아먹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저주에 가까운 분노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당신을 그렇게 착취하도록 미련하게 내버려 두고 항상 실실 웃기만 했던 멍청한 당신 자신을 향한 살이에 가까운 분노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서로 말하자면 이것은 가슴 한복판에 맺혀 숫덩이가 되어버린 지독한 한흔이자 화병입니다. 당신은 이 썩어가는 억울함과 분노를 그동안 타인에 대한 넓은 이해심으로 포장해왔고 어른다운 성숙함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속여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독한 결핍과 애정 결핍입니다. 당신이 굳이 징징대거나 불쌍한 척 연기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당신이 지금 얼마나 미칠 듯이 힘든지를 알아채주기를 바랐던 그 처절하고 유치한 갈망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착하고 쓸모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아도 누군가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선택해주기를 바랐던 욕구, 관계가 끊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피말리는 유지보수 작업을 하지 않아도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구했던 당신의 그 처량하고 징그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깊은 질투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질투심은 단순히 돈이 많거나 잘생긴 사람을 향한 얄팍한 부러움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미안해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피를 토하는 듯한 질투입니다. 단 한 톨의 죄책감도 없이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간을 뻔뻔하게 차지하는 사람들. 당신은 자신의 아주 작은 욕구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조차 남들에게 미안해하며 수백 가지의 구구절절한 정당화와 변명을 늘어놓아야 한다고 믿어왔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저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끌어올랐던 그 검붉은 질투심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은 결코 당신의 인격이 쓰레기라거나 당신이 성품이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것들은 당신이 그 누구보다도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특정 행동이 우리를 미치도록 분노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든다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하도록 이끄는 가장 완벽한 지도자이자 단서이다. 당신에게 끊임없이 기대고 징징대는 사람을 볼 때마다 당신이 분노하고 에너지를 빼앗기는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사실 당신이 그토록 혐오하는 그 상대방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무의식 깊은 곳에 묻어버린 나머지 이제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고 맹신했던 당신 내면의 애정 결핍과 징징대고 싶은 어린아이 같은 욕망을 그 사람이 거울처럼 적나라하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런 설명이나 변명도 없이 모임이나 관계에서 이기적으로 훌쩍 사라져버릴 때 유독 그 이기적인 행동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며 분노하게 한다면 그 분노 역시 상대방의 예의 없는 행동 그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당신도 모든 것을 팽개치고 딱 그렇게 무책임하게 도망쳐버리고 싶었지만 만약 그렇게 행동했다간 스스로가 나쁜 년 혹은 무책임한 놈이 되어버릴까봐 두려워 평생을 억누르며 참아왔던 당신 안에 억울함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은 손해보지 않고 철저히 챙기면서 남의 것만 쏙쏙 빼먹는 얌체 같은 사람을 볼 때 치밀어 오르는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받는 법은 잊어버린 채 당신의 살점과 피를 떼어내어 남들에게 내어주기만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당신 자신도 무언가를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온 불쌍한 당신 내면에 대한 서글픈 분노의 반사입니다. 이러한 그림자의 민낯을 마주하고 앉아있는 것은 결코 편안하거나 평화로운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평안하라고 만들어진 과정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로부터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을 마침내 멈추고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 고립되고 거룩한 침묵 속에서 똑바로 고개를 들어 그 괴물 같은 그림자의 눈을 응시할 때 비로소 인간의 삶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 순간 그 그림자는 닫힌 문 뒤에서 평생 당신의 인생을 은밀하게 조종하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영원히 상실하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낼 수 없었던 파괴적인 습관들, 당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감정의 폭발이나 기이한 반응들, 대상만 바뀔 뿐 항상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비참하게 끝나버리던 반복되는 연애나 인간관계들, 이 모든 것들은 결코 하늘이 당신에게 내린 불행한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외면하고 쳐다보지 않았던 지하실 구석에서 당신의 그림자가 조종관을 잡고 당신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 그림자를 직면하는 그 찰나의 순간, 당신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기반이 지진이 난 것처럼 완전히 재편됩니다. 그것은 영화의 클라이맥스처럼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고 눈물이 범벅이 되는 드라마틱하고 요란한 깨달음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고요하고 두 번 다시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이며 묵직한 내면의 인정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당신이라는 자아와 당신 내면 사이의 관계는 영구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변화합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썼던 그 완벽한 가짜 가면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그 가면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당신은 바로 그 두꺼운 가면 아래에서 숨막혀 헐떡이던 열이고 상처 입은 진짜 사람입니다. 지독한 분노를 품고 있고 사랑에 굶주려 질척거리는 욕망이 있으며 타인을 향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고 뼛속까지 스며든 피로감을 느끼며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광대처럼 연기하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로 온전히 사랑받고 이해받기를 처절하게 소망하는 바로 그 미완성의 인간 말입니다. 그 상처투성이의 사람은 결코 고장나거나 망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서 오직 이 진짜만이 당신이 새롭게 삶을 건축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단단한 주춧돌이 됩니다. 6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과거의 그 시끄럽고 요란했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없이 고요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서서히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이 영혼의 진정한 변화가 내면에서 실제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무슨 영화적인 연출처럼 과장해서 설명하길 좋아합니다. 번개를 맞은 듯한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오고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이며 머릿속에서 마법의 스위치가 켜지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성인군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간의 변화는 결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절이 바뀌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거대한 변화는 너무나도 미세하고 점진적이어서 당신은 어느 특정한 날짜, 어느 특정한 시간을 지목하여 이때부터 춥지 않고 따뜻해졌어 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던 어느 날 문득 피부에 닿는 바람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정확히 언제 그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신조차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느 날 과거의 당신이라면 잃어버릴까봐 두려워 손에 피가 나도록 꽉 움켜쥐고 있던 어떤 사람이나 관계 혹은 집착을 당신도 모르게 스르르 놓아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이것을 놓아버려야지라는 굳은 결심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고 억지로 마음을 비우려는 처절한 노력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꽉 쥐고 있던 소나귀의 힘이 자연스럽게 풀려버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의 대상이 당신의 손을 빠져나가 멀어질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잡으려고 허겁지겁 뒤쫓아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잡고 초라하게 느끼게 만들려는 아주 교활하고 의도적인 가시 돋친 말을 던집니다. 불과 6개월 전의 당신이었다면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끝없는 자기 의심의 소용돌이 속으로 추락했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말투가 문제였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다시 풀어줄 수 있을까? 라며 사실은 애초에 망가지지도 않았던 관계를 고치기 위해 당신의 영혼을 갈아넣으며 굽실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가시 돋친 말이 전혀 다른 곳에 부딪힙니다. 당신이 감정을 거세한 사이코패스처럼 무감각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잃어버리고 오만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 내면에 아주 깊은 곳에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육중한 닻을 내린 단단한 대지가 마침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악의적인 말은 이제 당신의 영혼에 상처를 내지 못하고 그 단단한 바닥에 튕겨져 나갑니다. 당신은 이제 인간관계에서 아주 명확하고 흔들림 없는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경계선이 과거처럼 억눌린 분노가 폭발해서 신경질적으로 그어지거나 타인에 대한 극도의 좌절감에서 홧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새로운 당신이 긋는 경계선은 당신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기꺼이 짊어질 수 있고 무엇을 절대 짊어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지극히 고요하고 차가우며 명징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급조된 경계선은
외부의 작은 압박이나 비난에도 쉽게 허물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깊은 침묵을 통해 얻어낸 자기 확신과 명료함으로 쌓아올린 경계선은 굳이 당신이 얼굴을 붉히며 방어하고 논쟁하지 않아도 끄떡없이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당신은 당신이 내린 결정이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외부 사람들에게 확인받고 칭찬받으려는 욕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독불장군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당신 내면에서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마침내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만의 판단력과 맺는 깊고도 확고한 관계입니다. 세상 누구의 허락이나 승인이 없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고요한 내면의 알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일상의 질감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을 생각조차 없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변명하고 설명하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의 무리한 부탁이나 약속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난 뒤에도 예전처럼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미칠 듯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이 애초에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었다는 아주 깨끗하고 명백한 인식만이 남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과거의 그 만만하고 통제하기 쉬웠던 호구 같은 역할로 다시 끌어들이려 교묘하게 수작을 부려도 당신 안에 무언가가 예전처럼 맹목적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냉소적인 반항이 아니라 그저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 자리에 흔들림 없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말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당신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다시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소리란 남들이 점심으로 뭘 먹고 싶냐고 물었을 때 아무거나 괜찮아요. 다 좋아요라고 습관적으로 대답하던 그 앵무새 같은 가짜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낮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세상 그 누구의 조언이나 눈치도 살필 필요 없이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단번에 알아채는 목소리입니다. 당신이 속 깊이 진짜로 믿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화려하게 꾸며진 인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진짜로 내면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싶은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나침반 같은 목소리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소중하고도 강력한 목소리는 가족에 대한 끝없는 의무감 사회가 당신에게 부여한 억압적인 기대치,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춰 그들 모두에게 완벽한 존재가 되기 위해 쌓아온 수만 톤의 쓰레기 같은 소음들에 파묻혀 완전히 짓눌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심지어 그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그런 자아의 목소리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허상이라고 의심하며 스스로를 학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만든 그 사라짐의 공간 속에서 처음에는 미칠 듯이 두렵고 숨 막혔지만 아주 느리고 점진적으로 마침내 나만의 유일한 안식처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그 위대한 침묵 속에서 마침내 그 목소리가 선명하게 볼륨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공격적이거나 세상을 향해 분노를 토해내지 않습니다. 억지를 부리며 무언가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없이 맑고 선명할 뿐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맑은 목소리를 오롯이 듣게 되는 순간의 감정은 마치 당신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당신 영혼의 가장 눈부신 보석을 우연히 다시 찾아낸 것 같은 벅찬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칼 융은 이 위대하고도 험난한 여정을 가리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길고 고통스러우며 뼈를 깎는 고독을 동반하지만 인간이 가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온전하고 진실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유일한 움직임입니다. 융은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영혼을 걸고 대답해야 할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질문과 함께 아주 깊은 정적 속에 머물러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대체 누구의 신화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회가 당신에게 강요하고 주입한 그 뻔한 스토리텔링 말고 당신이 진짜로 당신의 피와 살로 살아내고 있는 신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단 한 번도 주체적으로 선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을 만큼 머리가 굵어지기도 전에 부모와 사회로부터 강제로 쥐어진 그 남의 대본을 자신의 운명이라 착각하며
꼭 두각시처럼 연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철저하게 고립되며 만들어낸 그 여백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당신이 맹신하며 살아왔던 그 남의 대본, 그 낡고 거짓된 신화의 이음새가 얼마나 조잡하게 꿰매어져 있는지를 비로소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그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과 얼마나 끔찍하게 어울리지 않는지를 당신이 억지로 우겨놓고 살아왔던 인생의 챕터들이 사실은 단 한 번도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는 눈부신 찰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주 천천히 누구에게도 굳이 선포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외부의 어떤 사람도 당장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용하게 당신 인생의 텅 빈 백지 위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더 고요하고 더 진실하며 더 완벽하게 당신 자신만의 거진 진짜 이야기를 말입니다. 만약 이 6번째 단계의 이야기가 당신의 머리가 아니라 영혼의 아주 깊은 곳에 가다 당신을 뒤흔들었다면 마음속에 숫자 111을 새겨보십시오. 융은 이 단계를 가리켜 인간이 비로소 진정한 자아 인식에 도달하는 첫 번째이자 진실된 찰나이며 완전히 파괴된 줄 알았던 삶이 마침내 진짜로 재건되기 시작하는 위대한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은 이제 아무런 설명 없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은 완벽하게 충분합니다. 당신은 긴 겨울잠을 끝내고 세상으로 돌아오지만 그 방식은 과거에 당신을 알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창한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끔찍한 내면의 사투를 겪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깨달음을 얻고 위대한 사람으로 변모해서 돌아왔는지를 증명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아주 자연스럽고 담담하게 일상 속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세상이라는 공간을 차지하고 서 있는 그 방식 자체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습니다. 당신은 한없이 고요해졌습니다. 당신이 할 말이 없어서 말수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도 아닌 헛된 말들로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 불편한 침묵을 억지로 채워넣는 그 비굴한 짓을 완전히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한없이 차분해졌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삶의 의욕을 잃고 수동적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타인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1분 1초마다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그 지독하고 만성적인 불안감의 노예 상태에서 마침내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무언가 거대하고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 변화의 실체를 정확한 언어로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캘린더나 스케줄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당신이 예전처럼 함부로 다루고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 눈앞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들은 과거의 입맛대로 쥐고 흔들 수 있었던 당신의 그 특정 부분에는 2번 다시 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며 연기하던 그 부분, 세상 사람들에게 내 존재를 사과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살아갈 권리를 얻기 위해 남몰래 타인의 허락과 결제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그 가여운 자아는 이제 영원히 소멸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자아는 허락을 기다리는 짓을 영원히 멈추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당신이 맺고 있던 과거의 인간관계들 중 상당수는 새롭게 탄생한 이 버전의 당신을 결코 감당하지 못하고 파탄나거나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깊은 씁쓸함과 상실감을 당신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떠나가는 그 사람들이 영화 속에 나오는 악당이나 태생부터 사악한 괴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이라는 인간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언제나 굽히고 맞춰주는 특정한 형태로만 남아있기를 이기적으로 바랐던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단 한 번도 안 되라고 거절하지 않고 밤낮 없이 그들의 요구에 응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의 통제 안에서 움직여 주었을 때 느꼈던 그 편리하고 안전한 권력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토록 달콤했던 과거 버전의 당신은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엿먹이기 위해 앙심을 품고 복수하듯 극적으로 과거의 모습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진짜 영혼의 성장이 일어나는 유일하고도 경이로운 방식을 통해 그 낡고 병든 허물을 아주 자연스럽게 벗어던지고 성장해버렸을 뿐입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완전하게 성장해버렸기에 당신은 당신의 의지라 할지라도
과거의 그 찌질한 껍데기 속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 거짓된 친절을 걷어내고 한없이 고요해졌으며 자신의 땅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섰으며 그 어느 때보다 가감없이 솔직해진 이 낯설고 새로운 버전의 당신과 마주치고도 기꺼이 당신의 곁을 지키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들과 당신이 맺어가는 관계는 당신이 지금껏 살아오며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경이로운 결속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연결감, 관계가 끊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피곤하게 유지보수 작업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만한 존재감, 당신이 억지로 짊어지고 있던 쓸모있는 역할로서 당신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인간 그 자체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고 품어주는 진짜 사람들만이 당신의 우주에 남게 됩니다. 칼 융은 인간의 자아 실현에 대해 남긴 가장 위대한 통찰 중 하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과거에 일어났던 상처받고 비참한 사건들의 결과물이 아니다. 나는 내 의지로 무엇이 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한 그 존재 자체이다. 이 문장은 뻔한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싸구려 동기부여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 긴 글에서 다루어 온 뼈를 깎는 침묵과 직면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을 때 인간의 삶에 어떤 눈부신 기적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심리학적 선언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 과거에 얼마나 끔찍한 학대나 착취를 견뎌냈는지로 스스로를 정의하는 짓을 멈추게 됩니다. 생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겹겹이 덧대어 만든 가면들로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짓도 멈춥니다. 얼마나 그 연기가 완벽했으면 당신 스스로조차 그것이 가짜 연기였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을까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신을 갉아먹는 외로움 론리네스와 영혼을 살찌우는 위대한 고독 솔리튜드 사이의 진짜 차이를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이 진짜 나의 가치와 존재를 몰라주고 봐주지 않을 때 느껴지는 찢어지는 듯한 고통입니다. 반면 고독은 마침내 당신 자신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똑바로 마주하고 인정해줄 때 찾아오는 압도적인 평화와 안식입니다. 이 처절한 영혼의 수술 과정이 있기 전까지 혼자 남겨진다는 것은 당신에게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압수당하는 끔찍한 유배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독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제 혼자 있는 그 시간은 당신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충만함을 느끼기 위해 이 거대한 우주에서 유일하게 필요로 하는 단 한 사람,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가장 완벽한 동반자를 무조건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성스러운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는 또 다른 거대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다른 어떤 화려한 변화들보다도 조용하지만 가장 극적인 기적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마음의 긴장과 대비를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당신 영혼의 어느 한 구석은 항상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진 채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훌륭한 연기를 간파하고 가짜라는 것을 들켜버릴까봐 초조하게 기다리며 방어벽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을 때 쏟아질 세상의 차가운 비난과 거절을 대비하고 있었고, 당신이 무의식 깊은 곳에서 항상 조건부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의 그 알량한 사랑이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는 공포에 떨며 항상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낮게 깔린, 그러나 단 1초도 멈춘 적 없는 팽팽한 영혼의 긴장감은 당신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서 당신은 그것이 마치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숨쉬기와 같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방금 걸어나온 이 어둠과 침묵의 터널 저편에서 그 숨막히던 팽팽한 긴장감의 끈이 마침내 툭 하고 끊어지며 부드럽게 풀려납니다. 이것은 세상이 갑자기 천사들로 가득한 안전하고 착한 곳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은 그대로지만 바로 당신 자신이 마침내 스스로에게 절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평생 동안 타인의 품과 타인의 인정 속에서 그렇게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그 궁극의 안전함이 사실은 바로 당신 내면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처받고 짓밟히며 생존해온 그 너덜너덜한 버전도 아니고, 완벽함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에게 굽실거리며 연기하던 그 거짓된 버전도 아닙니다. 이 모든 폭풍과 불길을 뚫고 지나온 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마침내
순금처럼 재련된 궁극의 당신. 어떤 부분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고요해졌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 무엇도 꺾을 수 없을 만큼 무섭도록 단단해진, 마침내 온전하고 완벽한 당신만의 거지된 진짜 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본능적으로 선택했던 그 사라짐과 침묵이 당신을 구원하여 데려다 놓은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곳은 고통과 슬픔이 100% 제거된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이곳은 온갖 시련 속에서도 결코 부서지지 않는 진짜 당신의 찬란한 존재감이 살아 숨쉬는 현실의 성소입니다. 이제 당신은 왜 당신의 영혼이 그토록 간절하게 사라짐을 갈망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침묵 자체가 무슨 마법의 지팡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립과 잠적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하고도 위대한 정신은 세상의 끊임없는 요구와 시끄러운 소음이 빗발치는 전쟁터 한가운데서는 결코 이러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영적 수술 작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지몽매한 관객들을 위해 필사적으로 가짜 정체성을 연기하는 그 끔찍한 무대 위에서는 결코 그 가짜 정체성을 스스로 해체하고 부술 수 없습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1분마다 당신을 호출하고 방해하는 환경 속에서는 당신이 수십 년 동안 무의식의 지하실에 파묻어 두었던 그 방대한 감정의 찌꺼기들을 결코 소화해낼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단 한 번도 진실이 아니었던 거짓된 껍데기를 유지하는 일에 모든 생명력을 소진하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진실이라는 기초 위에서 새로운 삶의 집을 지어 올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정신과 영혼이 당신을 그 캄캄한 침묵 속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던 것은 당신의 멘탈이 약해 빠졌거나 당신에게 심각한 정신적 결함이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대로 당신 내면의 가장 신성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마침내 올바르고 위대한 진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당신을 둘러싸고 있던 시끄러운 소음의 아래에서, 당신의 훌륭한 연기력 아래에서, 심지어 자신이 그 무거운 짐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할 정도로 오랫동안 당신 주변의 모든 부조리한 세상사를 묵묵히 지탱해 주었던 그 가여운 버전의 당신 아래에서, 그 깊고 깊은 심연에는 당신이 거짓된 연기를 모두 멈추고 아주 긴 시간 동안 고요히 귀를 기울여주기만을 그 어떤 성자보다도 경이로운 인내심을 가지고 묵묵히 기다려온 진짜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라져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당신의 인생에 항복 선언을 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비겁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이 당신에게 강요한 대본대로 살아가는 노예 같은 삶의 마침표를 찍고 비로소 주체적인 진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혁명입니다.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세상 사람들이 굳이 입 밖으로 꺼내어 말해주지 않는 가장 중요하고도 위로가 되는 진실 하나를 당신의 심장에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죽을 것 같은 끔찍한 피로감은 당신의 성격이 나쁘거나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결함의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어딘가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싶다고 느꼈던 그 절망적인 욕망은 당신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 내면의 아주 깊은 곳에 어떤 것이 진짜 내 영혼을 위한 삶이고 어떤 것이 남들이 내 이름표를 억지로 붙여서 강제로 떠넘긴 가짜 삶인지를 아직도 본능적으로 구별해낼 줄 아는 아주 건강하고 강력한 생명력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가장 눈부신 증거입니다. 당신은 고통에 무감각해진 괴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그 민감한 영혼은 당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남김없이 태워버리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겪는 와중에도 끝끝내 살아남아 그 고통을 기꺼이 다 느끼며 버텨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짊어져야 할 비참한 저주나짐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넓은 우주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를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당신을 당신이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맞아, 이게 정확히 지금 내가 처한 끔찍한 현실이야. 하지만 내가 과연 이 모든 책임을 내팽개치고 잠시 멈춰서도 되는 걸까? 내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라고 묻고 있는 당신을 향해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멈춰도 됩니다. 영원히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모든 관계를 박살내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말 진실하게 아주 온전하게 그 누구에게도 죄송하다는 사과나 구차한 변명을 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모든 것을 멈춰 세울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피와 살을 뜯어먹으며 당신을 삼켜버리려 했던 세상에
그 모든 탐욕스러운 요구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대하고도 깊은 여백의 공간을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쉬고 물러나기 위해 무슨 드라마틱하고 비극적인 핑곗거리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거대한 신경쇠약이나 우울증 같은 진단서가 있어야만 당신의 멈춤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이 일상적인 피로감이 당신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치명적인 위기 상황으로 번질 때까지 미련하게 버틸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오늘 지금 당장 당신 자신에게 깊은 숨을 쉴 수 있는 허락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여정을 지켜보며 깊이 깨닫게 된 아주 명백하고도 서글픈 진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토록 끔찍한 피로감과 한계점, 모든 것을 버리고 침묵 속으로 숨어버리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남들보다 더 많이 내어주었고 아무도 남지 않은 텅 빈 자리에서 가장 늦게까지 책임을 다했으며 조금이라도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욕을 하고 털어버렸을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악 물고 버텨내며 손을 놓지 않았던 바보같이 착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진짜 이기적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이런 뼛속 깊은 피로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이 으스러질 만큼 무거운 타인의 짐을 애초에 짊어져 본 적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무겁다 싶으면 타인에게 가차없이 던져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숨막히는 무게는 사실 당신 자신의 무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억지로 끌어안았던 그들의 짐, 그들의 불행, 그들의 책임감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그 무게에 짓눌려 쓰러지고 그것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당신의 능력 부족이나 인성적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인간으로서 짊어질 수 있는 한계치를 이미 수만 번 넘어섰던 한가엽고 위대한 인간이 보여주는 가장 정직하고도 순수한 육체적 정신적 반사작용일 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은 결코 망가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정직한 상태에 도달했을 뿐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 날카롭고 뼈아픈 정직함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치던 당신의 그 어떤 완벽했던 연기보다도 수천 배는 더 진귀하고 위대한 영혼의 보석입니다. 그리고 융이 완벽하게 간파했던 또 다른 인간 심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진실입니다. 그는 무의식과 내면을 향해 떠나는 이 두려운 여정에 가장 끝까지 저항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코 의지력이 약하거나 잃을 것이 없는 패배자들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는 자들은 역설적이게도 이 가짜 세상에서 가장 잃을 것이 많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가장 훌륭하고 화려한 성벽을 자신의 주변에 쌓아 올린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설득력 있고 호감 가는 가면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사람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 가장 정교하고 치밀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거짓된 모래성을 쌓아 올리는데 당신 인생의 모든 시간과 피땀을 투자하면 투자했을수록 이 모든 건축물이 사실 내 영혼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대한 쓰레기 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꽤나 훌륭하고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위기 상황에서 멘탈이 붕괴되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었던 당신의 모습, 누군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항상 대기발령 상태로 존재했던 당신, 끝까지 강인함을 잃지 않았던 책임감 있는 어른의 모습, 이 모든 완벽한 구조물을 세우는 데에는 실로 엄청난 용기와 피나는 희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흠집 없이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보여준 뼈를 깎는 인내심과 규율은 정말이 지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그 거대하고 훌륭한 건축물로부터 미련 없이 등을 돌려 걸어 나오는 데에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전혀 새로운 형태의 신성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이해받거나 허락받을 필요 없이 그저 고요하고도 단호하게 선언하는 용기입니다. 이 훌륭한 방어벽은 과거에 상처받은 나를 지켜주기 위해 그 목적을 충분히 다했다. 하지만 이제 그 임무는 완벽하게 끝났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날아오르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다음 단계는 결코 과거에 썩어가는 토대 위에서는
지어질 수 없다는 차가운 진리를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앞으로 탄생할 새로운 당신은 과거의 남들에게 굽실거리던 낡은 당신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파격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의 영토를 요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종류의 용기는 요란하게 나팔을 불며 세상에 자신의 등장을 알리지 않습니다. 겉에서 보기에 그것은 그저 말수가 줄어들고 고요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기력하게 세상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관찰하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한 인간이 서서히 소멸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그것은 우주가 새로 탄생하는 것과 같은 폭발적이고 경이로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당신 인생에서 처음으로 박수 쳐줄 관객을 위해 내 영혼을 팔아치우는 짓을 멈추고 오직 단 한 사람, 나 자신을 위해 진실한 영혼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눈부신 순간입니다. 세상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던 그 비참한 자아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도구가 되어야만 안심했던 노예 같은 자아도 아닙니다. 그저 마침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숨을 들이마시며 진짜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위대하고 온전한 자아입니다. 당신을 무릎 꿇게 만들 만큼 겸허하게 만드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그 진짜 당신이 어둡고 좁은 방 안에서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껏 당신을 기다려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무대 위에서 광대처럼 연기하던 그 모든 끔찍한 시간들 동안 당신이 수천 번 가면을 바꿨으며 영혼을 위장하던 순간들 동안 당신이 타인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되어주기 위해 정작 당신 자신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잊혀져가던 그 수십 년의 피눈물. 나는 세월 동안 그 진짜 자아는 묵묵히 아주 고요히 그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당신이 마침내 그 가짜 무대에서 내려와 자신을 찾아오기만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고 두려워했던 이 지독한 침묵과 고독은 마침내 당신이 그 위대한 진짜 자아와 눈을 맞추고 포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하고도 성스러운 만남의 장소일 뿐입니다. 자, 이 거대하고 깊은 진실의 여정 속에서 당신은 지금 어느 단계에 서 계십니까? 그 진실을 제게 남겨주십시오. 저는 이 과정을 걷고 있는 당신이 지금 어떤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알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 방대하고 깊은 이야기가 당신의 머리가 아니라 영혼의 아주 깊고 진짜인 장소에 묵직하게 가닿았다면 숫자 999를 이 글의 아래에 남겨주십시오. 칼 융이 평생에 걸쳐 연구하고 구축해놓은 방대한 심리학적 세계관 속에서 이 숫자는 과거의 모든 낡고 거짓된 굴레가 완벽하게 종결되었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마침내 당신의 삶에서 진짜 현실이 눈부시게 시작된다는 우주적인 기호를 의미합니다. 이 공간은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깨닫고 성공한 척하는 오만한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찢겨진 상처를 안고 이 지독한 혼돈과 침묵의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왜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그 무모하리만치 용감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진실된 여정을 항상 곁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다음 단계의 여정은 지금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득하게, 그러나 눈부시게 깊은 곳으로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끝.